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정광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정광이 만주로 나왔던 시간을 1930년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1930년이 아니고 1929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중국 공산당 상해 중앙국으로부터 정광이 직접 파견을 받고 만주로 나올 때 사실상 혼자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님 웨일즈의 그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그때 정광을 따라 함께 만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광은 동만지방, 그러니까 간도성 일대로 나가고 이제 김산은 직방 남만으로 나왔는데 당시 김산은 남만에서 일을 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정광은 동만지방에 나와서 과거 정광이 연해주에서 그 독립단에 참가해 활동할 때 알고 지냈던 박윤서, 김인묵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간도지방에 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당시 그 간도지방에서 한다는 조선공산당 계통의 에밀파와 화요파의 당원들을 아주 손쉽게 장악합니다. 여기서 그 김인묵이라는 사람은 바로 북한에서 김일성을 한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 한별의 실제 장본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한별의 별명을, 즉 이 김인묵의 별명인 한별을 가지다가 김일성이 한별로 불렸다고 왜곡하고 있죠. 또 박윤서란 분은 그 에밀파에서 그 굉장한 괴물이었는데 러시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김경서의 그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간도성으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다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박윤서가 가는 곳마다 러시아에서 김일성 장군이 왔다고, 그러다 보니 이 박윤서와 김인묵이 가장 먼저 그 간도지방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참가했던 그 조선공산당의 화요파와 에밀파 계통의 대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도지방에서 정광이 활동할 때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왕경이라는 이런 중국 이름을 사용했던 조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사실 문갑송입니다. 간도지방에서 이제 조선공산당원들을 중국공산당으로 이적시키는 일을 어느 정도 추진시켜서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정광은 이제 남만에 나갔던 김산이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남만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 왕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 왕경이라는 중국 이름을 사용했던 문갑송도 정광을 따라 함께 남만으로 나갑니다. 중국의 그 만주성위원회 자료 속에 문갑송이 별명이 왕번대머리로 나옵니다. 중국말로는 왕투가이즈라고 불렀는데 왕은 성씨이고 그 투가이즈라는 뜻은 이마가 벗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광이 파견을 받고 만주성위원회 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심양으로 들어가서, 그때 심양은 그 봉천이라고 불렀죠. 그곳에 가서 이제 만주성위원회 서기였던 유소기와 만나서 남만지방에 조선인 간부들을 더 보내줄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공산당이 이제 공산당 그 만주성위원회와 그 상해 중앙국에서는 정광에게 육속 간부들을 파견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파견해 왔던 사람들은 모두 황포관학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는 조선인들로서 정광과도 모두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몇 명을 예를 들어본다면 박봉, 박근수, 안창훈,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안창훈입니다. 그때는 정광도 아직은 그 정광이라는 별명을 짓지 않았는데 박근수와 정광 그리고 안창훈 이 세 사람이 그때 이제 남만에서 별명을 하나씩 짓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별명 속에 모두 광자가 들어갑니다. 박군수는 전시광이라는 이런 별명을 지었는데 중국의 자료 속에는 박근수, 전시광하고 이 두 사람이 마치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전시광은 박근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전시광이라는 이 이름은 중국말로 그 뜻을 번역하면 전 세계를 비추는 그런 밝은 빛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광은 또 정광이라는 이 별명은 전체 만주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안창훈도 이때 안광훈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그 안광훈은 만주에서 빛나는 공문을 씌우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때 그 안광훈으로 이름을 개명한 안창훈도 사실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이 안창훈, 그러니까 후에는 안광훈으로 고쳤는데 이 안광훈이 바로 안중근이 조카였던 안호생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계속 안광훈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광이나 안광훈은 모두 1930년대 이후에 계속 이 이름을 사용해왔고 또 이 이름으로 자료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몇몇 사람들 외에도 후에 그 반석 그 본지방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동광이나 그리고 이홍광, 이송파, 김영호, 김창근, 최봉관 이 1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광이 동지 내지 부하들이었으며 남만지방에서 부채살처럼 쫙 펼쳐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정광은 바로 화모림자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반일 폭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번 방송에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그때 정광은 주숙처를 미처 해결하지 못해서 반일회 간부들이 집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고 먹고 했는데 그때 이동광이 마침 이제 정광을 찾아서 무슨 사업 회보를 하려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정광이 입고 있던 옷이 기름때가 반질반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자기 여동생한테 부탁해서 이제 정광의 옷을 좀 빨래해주게 됩니다. 그 여동생이 바로 후에 정광의 여자가 되었던 이영숙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영숙도 아직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이영숙이 남편이 그 반석지방의 쌍양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대정자라고 부르는 고장이 있는데 그 고장의 큰 지주의 아들과 함께 비물도매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같이 장사를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견이 맞지 않아서 말시비를 하던 중에 이 그 장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대정자의 지주 장구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말로 장주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자가 이제 청부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이영숙이 남편을 원래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 정광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용광에게 시켜서 이 짱개 부자를 모조리 붙잡아다가 이영숙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정광은 바로 이영숙이 집에 들어가서 주숙을 잡았으며 이영숙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새파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이영숙은 인물도 예뻤지만 기도 세서 웬만한 남자들은 당하지 못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당시 반일회의 부녀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정광에게 반해버린 것입니다. 정광이 그 남편이 복수도 해주었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이 정광은 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정광이 그 자기 오빠 이동광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간부라는 사실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광이 그 어디 일보러 나가지 않고 간혹 집에 있는 날에는 이영숙이 하루 세끼 꼬박 그 시간 맞춰서 밥상을 차려서 대접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광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정말로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로는 그 정광이 무슨 쪽지나 또는 편지를 이제 어디에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면 하루에도 수백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람같이 다녀갔다가는 달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오고도 저녁이 되면 또 피곤하지도 않은지 정광이 잡아 끌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뒹굴면서 이제 다음날 날이 새벽까지도 계속 들썩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이웃들이 모두 자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이 두 사람이 그때는 이제 부부로 소문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상해에서부터 정광을 찾아왔던 그 두군해의 여동생 두군서라는 그 남방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두군해는 정광의 친구였던 김성숙의 아내고 두군서는 그 두군해의 여동생이니까 바로 그 김성숙이 처제였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정광을 찾아서 남만의 반석현까지 도착한 뒤에는 누가 이제 길 안내를 섰느냐 하면 바로 안중근이 조카 안호생,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광훈으로 이름을 고친 이 사람이 직접 두군서를 데리고 정광과 이영숙이 살고 있는 화목림자까지 찾아와서는 집 근처에까지 데려다 주고는 안광훈 본인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광과는 그 친구였던 안광훈이 이때 정광에게 골탕을 먹이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안광훈이 그때 그 반석현 의원이 선정부장을 할 때 그 서기는 정광이었고, 정광이 아니고 그때는
박봉이었습니다. 이거 정광은 그 박봉이 밑에서 조직부장을 하고 이제 안광훈이 선전부장이었는데 이 반석현이는 그때 작은 규모였고 후에 그 반석 주변에 10여 개 성을 합쳐서 중심현위원회로 이제 발전됐을 때 정광이 제1임서기를 담임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반석현이 그 시절에 전부장이었던 안광훈이 밑에 구은혜라고 부르는 이런 젊은 여자아이가 비서로 있었습니다. 조선 여자였고요. 그때 이제 그 반석현 위원의 공천당 서기로 있었던 최봉관이, 이 최봉관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이름을 별명이 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정광이나 안광훈에 비해서는 좀 어리지만 그리고 또 별명도 중국 사람들이 이름을 달아서 그때는 장시성을 썼어요. 그래서 쇼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는 중국 이름을 풍금령이라고 붙였습니다. 펑지잉.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후에 유화중심위원회의 서기가 되는 그 풍금령입니다. 그때 이 풍금령도 그 안광훈이 비서였던 구은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은혜와 풍금령이 둘이 좋아하면서 결혼하자고 이제 반석현이 신청했는데 안광훈이 그 직계 상사니까 그걸 비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풍금령이 직접 이제 안광훈을 건네뛰고 정광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정광이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라고 허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광훈이 노발대발하면서 정광하고 싸우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상해에서 이제 정광이 원래 좋아했던 그 여자가 찾아오니까 안광훈은 마침 잘 됐다고 직접 데리고 이제 황오림자의 이영숙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게끔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이영숙과 그 상에서 어떤 그 남방 여자 두 군서가 서로 머리끄댕이까지 잡아당기면서 대판들이로 싸웠다고 합니다. 둘 다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더구나 그 이영숙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영숙은 그 오빠 이동관과 함께 남만으로 이사 오기 전에 원래는 용정에서 살았는데 1927년 5월 1일 노동절 때 반일 시위에 하는데 오빠를 따라 나갔다가 경찰에게 이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수십 미터나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는 경찰이 손목을 물어뜯어 놓고는 탈출하는데 성공했다는 그렇게 유명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군서의 언니 두군혜, 그러니까 그 김성숙이 원래 중국인 아내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 해방 후까지 살았는데 그 김성숙은 이제 광복이 날 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김성숙과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이나 이 두군혜가 혼자 키우면서 이제 중국 북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경 제6중학교 당지부서기로 있었는데 그때 이 중학교에서 같이 이제 일하다 교사로 있다가 후에 중국인민대학교 교수가 되었던 마영카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징계가면 마영계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학자가 후에 그 두군혜를 취재하면서 두군혜의 여동생 두군서의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캐물어서 그때 두군서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군혜가 정광에 대해서 남겨놓았던 해고담이 존재하는데 그 해고담에 보면 두군혜가 이렇게 정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오성균이 정광이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아주 많았다. 내 여동생 그 두군서죠. 내 여동생도 이제 정광과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정광을 찾아서 만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는 혼자 돌아왔는데 왜 혼자 돌아왔는가 하고 물었더니 오성년이 그러더래요. 정광이 만주는 날씨가 추운 고장이니 남방 사람인 그 내 여동생이 거기 기온에 적응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오성년은 만주에 나가서 또 이제 새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는 그 오성년과 같은 조선인이고 그 당지에서는 아주 한다하는 여성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오성년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 여자와 이제 머리끄덩이까지 잡아당기면서 싸웠으나 그 여자가 훨씬 더 사나워서 이길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끝내 이제
이 정광을 빼앗기고는 혼자 상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고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해고담에서 알 수 있듯이 두군이는 정광이 자기 여동생 두군서와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해고담을 보면 정광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멋있는 남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광도 이제 두군서를 버리고 이동광의 여동생 이영숙과 이제 살았지만 별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영숙이 원래 남편을 해쳤던 대정자의 쌍양헌 대정자의 중국 지도 짱개 가족 가운데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당시 일본 총영사관 반석 경찰분서에 찾아가서 이제 일러 바쳤던 거예요. 이영숙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가 가능하게 공산당 반석 지방의 우두머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반석 일본 영사관의 경찰들이 밤에 이영숙이 집을 습격했는데 이영숙이 정광을 뒷문으로 빠져 달아나게 하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이제 정광을 엄호하다가 총에 맞고는 이제 쓰러졌는데 경찰들이 이제 이영숙을 마차에 싣고는 영사관에 가져갔지만 이제 중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슬픈 사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석의 죽음을 가장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은 이 오빠 이동광은 물론이고 또 이영숙과 살았던 정광 외에도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오빠 이동광은 원래 여동생을 김용호라고 부르는 자기 제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후에는 중국공산당 남만성위원회 비서처 처장이 됩니다. 어떤 중국 자료에서는 김용호가 이동광이 매제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용호와 이동광의 여동생 이영숙은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영숙이 그때 정광을 이제 엄호하다가 총상을 입고 죽은 뒤에는 일본 영사관에서 정광하고 이동광을 붙잡자고 시체를 돌려주겠으니 가족이 와서 찾아가라고 화목림자에다가 알렸대요. 그때도 이동광이나 정광은 나타날 수 없고 그래서 김용호가 이제 마차를 끌고 가지고 가서는 이영숙이 시체를 가져왔는데 영사관에서 넌 누군가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여자와 혼인을 약속했던 그런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김용호가 후에는 한국의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밀정의 주인공이었던 연동진 이자에 의해서 이제 오늘의 중국 요령성 환인만족자치연경 내에 있었던 항일연군 제1군 밀령에서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김용호뿐만 아니라 안광훈도 이제 붙잡혀서 귀순하게 되며 안광훈이 붙잡히기 전에는 또 구운해라는 안광훈이 비서와 후에 결혼했던 펑지엔 풍검령이라는 이 중국 이름을 사용했던 최봉관도 그때 이제 아내 구운해와 함께 모조리 붙잡혀서 귀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최봉관이와 구운해 부부가 먼저 붙잡혀서 이제 귀순한 뒤에는 이 염동진이 이 두 사람을 이용해서 안광훈을 붙잡으려고 할 때 구운해가 갑자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는 안광훈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쳐서 그때 안광훈이 이제 도망치다가 뒤를 쫓아오는 최봉관에게 총을 쏜다는 것이 그만 잘못 쏴가지고 구운해를 자기를 이제 도망치라고 놓아줬던 구운해를 쏴주게 됩니다. 제가 이때 있었던 일은 다음 방송에서 염동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광 얘기로 돌아갑니다. 정광은 이영숙이 죽은 뒤에도 또 중국 여자 하나와 조선 여자 하나를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중국 여자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이영숙이 이제 죽고 이듬해 1931년에 9.18 만주사변이 발생합니다. 만주사변 직후였던 10월부터 이듬해 1932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에 정광의 영도하에서 반석현위원회가 반석중심현위원회로 이제 확대되고 정광이 이 중심현위원회의 제1임 당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이 영도하에서 이 중심현위원회의
두 개의 무장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홍광이 계잡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송파의 특무대였습니다. 후에 이 두 개의 이제 무장부대를 한데 합쳐서 반석 반일 공농의용군을 내오게 됩니다. 이 의용군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반석 유격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정광은 이홍광과 이송파를 앞세우고 당지 지수들이 지방무장인 대패대를 공격하다가 여러 차례 실패하고는 이 반석 유격대가 하마터면 괴멸지형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반석에서 이제 쫓겨나 화전현 쪽에 복밀성자라고 부르는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대 이름도 오양이라는 그런 이런 마적부대처럼 있는 깃발을 내걸고는 그 지방에서 겨우 숨이 붙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당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서는 양정우라는 이 중국인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양정우가 와서 이제 반석유격대를 다시 정돈하고 중국공산당 반석중심현위원회도 다시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광이 비판받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광이 공산당의 통일전선 원칙을 위배하고 당지 이제 항일하는 지수무장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데 손 잡지 않고 지수무장들을 오히려 공격했다는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비판받고 중심현위원회 서기직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서기직에서 이제 철칙당했지만, 당시 양정우는 정광이 이 남만지방의 공산당 조직을 창건했던 창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당시 남만지방의 중국 공산당원들이 모두 정광이 부하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정광을 홀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광을 존대하고 또 우대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이제 정광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두 손을 내밀고 달려오면서 정광에게다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정광을 굉장히 이제 존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광은 마침 심장병이 도져서, 원래 정광이 상해에 있을 때도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병이 갑자기 도져가지고 밀령에서 이제 병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항일연군 제2사로 편성되었던 이송파의 부대가 전문적으로 이제 정광이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정광이 밀령에서 이제 병치료를 할 때는 이송파가 자기 부대에서 전분 한 개 중대를 떼내서 이제 정광이 경호를 담당했는데, 그 중대가 소년중대였어요. 그래서 정광은 자청하여 항일연군 제1군 2사 소년중대의 정치지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지방을 총괄했던 중국공산당 반석중심현위원회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1군 2사 소년중대의 지도원으로까지 이제 하늘과 땅 사이로 이제 거리가 먼 그런 말단 직책으로까지 떨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한 차례 전투에서 정광이 이제 총상을 입게 됩니다. 총상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이제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까지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정우는 정광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이제 사람을 길림 시내로 들여보내서 당시 중국 공산당 길림 특별지부의 도움으로 한 의사가 와서 이제 정광을 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길림 특별지부에서 파견받고 따라왔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 여자아이였고 중국 이름을 천후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진해가 됩니다. 이 여자가 와서 이제 이사는 돌아간 뒤에도 천후이라고 부르는 간호사는 정광이 곁에 남아서 한 4~5개월 가량 계속 정광을 호려하다가 정광의 총상이 완전히 다 낫게 되니까 그때야 이제 길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간 뒤에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광의 아이였겠죠. 그런데 이 일로 해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중국 여자 청후이, 이 여자와 길림특별지부에서 이제 한 조직에서 함께 이제 활동했던 조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름이 김경입니다. 김경.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김일성을 공청조직에 인도했던 인도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김일성을 이 공청조직에 참가하도록 인도했던 소개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중국 자료에는
한 사람은 송무선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후에 그 해방 후 이제 중국에서 198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김경이라는 이 청년인데, 당시 그 김일성은 길림시 내 그 용문중학교 학생이었고, 이 김경은 길림시 문광중학교 학생이 책임자였습니다. 후에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이 김경은 계속 그 길림시 내에 남아서 당시 그 중국공산당 길림특별지부의 지부위원 겸 연락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김경이 그때 한 조직 내에서 이제 함께 활동했던 청후이라는 이 중국 여자와 연애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후이가 반석에 이제 파견받고 나가 있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임신한계를 발견하고는 이 남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물었대요. 그래 청후이가 정광의 이름을 대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딱 대답하지 않으니까 김경이 홧김에 이 청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길림경찰국에 가서 자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경이 귀순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공산당 길림특별지부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몽땅 붙잡혔어요. 길림지부의 당조직 성원들이. 그리고 유일하게 이 길림특별지부의 서기 한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이 서기는 중국 이름을 리웨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민. 그런데 이 사람이 본명이 리웨이민이고 후에는 하얼빈으로 조동됐는데, 그때 하얼빈에서 사용했던 별명이 왕일민입니다. 왕일민. 예, 들린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무술도 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연간하게 높은 담장도 한번 몸을 날리면 훅쭉 날아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재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길림특별지부를 습격할 때 다 붙잡혔는데 이 사람 혼자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해방 후에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붙잡혔던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맞아 죽었어요. 물론 문화대혁명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요령성 안산시 공랑구 국장도 하고 또 안산시 시장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것을 중국 정부가 시정하면서 1983년에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도 나오고 책도 나왔는데, 그때 유명한 소설과 드라마가 어둠 속의 하얼빈이라는, 중국말로는 예머시아다 하얼빈이라는 이런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물론 이건 다 후에 있게 된 일이죠. 계속 정광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총상이 완전히 다 났고 나서 정광은 이제 임차 소년중대 정치지도원에서 이사의 정치부 주임으로 임차 자리를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936년에 새로 설립되었던 중국공산당 동남만 특위의 조직부장과 또 동남만 특위의 특파원의 신분으로 이제 이군에 파견되어 갑니다. 그래야 이제 정광은 2군 4사와 6사 그리고 1군 2사까지 도합 3개의 사단을 총지휘하였던 군 정치부 주임에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은 1930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김일성이 육사를 거의 곁에 데리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은 이제 위증민과 정광이 자기와 함께 어느 밀령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북한에서는 정광의 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교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주임 정광이 어쨌다고 이제 슬쩍 흘리는데, 정치주임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정치주임이 어느 연대급의 정치주임인지 아니면 대대급의 정치주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드시 정치부 주임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길령군에서는 이제 사단에서부터 정치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절에 북한에서의 영화나 이야기 혹은 드라마를 보면 김일성 부대는 절대로 그러니까 정치부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정치위원이 존재하는데, 이 정치위원에 대해서도 정치위원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정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치원은 그냥 김일성이 다음 자리에서
언제나 그 김일성이 가장 충성하고 또 김일성이 지시를 아래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북한에서는 한길연군 내에 그 정치부주임이라는 호칭에서 부자는 떼어던지고 그냥 정치주임이라고 부르고 또 그 정치위원이라는 이 직책에 대해서도 위자는 빼어던지고 그냥 정치원이라고 부르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 북한과 김일성이 정광에 대해서 한 번도 그의 직책을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제 유한흥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도 딱 한 번인가 아니면 두 번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흥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무슨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2차 북만원전 당시 영안에 도착했을 때 유한흥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한흥을 이제 술을 잘 마셔서 대주가라고 부릅니다. 대주가였던 유한흥이 뭐 어쨌다 하고 딱 한마디 소개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 유한흥은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각색되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인물 평전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2차 북만원전 당시 동만에서 흑룡강에 영안으로 원정했던 그 원정부대의 총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일연군 제2군의 군참모장이었고요. 김일성 본인은 바로 이 2군 산하의 3년대 정치위원이었을 따름이었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 실제로는 다 남이 했던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도용하고 왜곡하고 따라서 그에게 이제 공적 또는 업적을 도용당한 사람들 가운데 전자에는 이 2군 군참모장이었던 유한흥이 있었고 후자에는 이 2군의 군 정치부주임이었던 정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김일성이 이제 정광이 무슨 업적을 훔쳐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었느냐고 할 때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바로 제만한인 조국광복회를 실제 발기하고 창건했던 사람은 정광인데 김일성이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구스럽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 정부에서 최근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다른 몇 가지 일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면 그 리명수 전투, 보천보 전투, 그리고 간산봉 전투는 모두 정광이 총지휘를 하였고 또 정광이 최종 결정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자료들 가운데는 당시 이런 전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제 장백현 경내의 어느 밀령에서 또 어느 때 누구랑 참가하여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를 직접 조직하고 사회하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직접 정광이라고 밝히진 않고 그냥 군 정치부주임 전모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다는 괄호를 만들고 후에 변절, 후에 귀순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자료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원본들은 이제 제가 그 리명수 전투 또는 보천보 전투를 소개할 때 사진으로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김일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반론할 수도 있는데 이틀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선생님이 댓글로 이런 반론을 제기했더군요.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어투로 표현했던데 아닙니다. 김일성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투를 했죠. 그런데 그 전투의 조직자, 최고 지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사부대가 장백현 경내로 방금 들어갔을 때 이제 진행되었던 소덕수 전투, 대덕수 전투 이런 전투들은 다 김일성이 직접 지휘하고 조직했던 전투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하나 둘씩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 주로 정광이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정광이 바람둥이였다는 그 별명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다시 그 정광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정광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하나가 매달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37년 9월을 전후하여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이때는 그 바로 보천보 전투에 이어서 간산봉 전투까지 모조리 발생하고 난 뒤였고 막 해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해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누구라도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산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1937년 8월경에 정광은 장백현 경내의 초수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밀령에서 이군의 주요 간부들과 장백현 위원의 이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놓고 중요한 회의를 조직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의는 김일성도 육사의 사장으로서 참가했죠. 무슨 회의인가 하면 회의 내용은 다가오는 9월에 9.18 만주사변 6주년을 기념하여 이군과 이제 장백현 위원회에서 호소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호소문이 9월 호소문인데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그런 호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9월 호소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기초하셨고 또 발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호소문이 김일성 서사집에도 이제 버젓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이 호소문을 가지고 조선 국내로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중국 자료에 다 그대로 밝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걸 김일성이 썼고 김일성이 그 호소문을 직접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왜곡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이 9월 호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본 정광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광이 다 호소문을 쓰고 정광이 회의를 조직하고 정광이 직접 사람들을 조선군대로 파견했던 이 사실을 몽땅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회고록에서는 압록강을 넘어서 신흥, 풍산 여기까지도 다 김일성이 직접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회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접 조선 국내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군정 간부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 간청하다시피 하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고록 속에서 요 대목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다가 갑자기 나는 우리로 바뀝니다. 이게 누가 따지고 들면 내가 내 파견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지 않았는가. 우리는 나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속에 포함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맞추기 위해서 나는 우리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사실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광에 대해서 흥취를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좋고 또 이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당 역사 연구 분야에서도 좋고 당시 이 9월 호소문이 조선 국내 신흥을 거쳐서 풍산지구까지 전해졌던 것이 사실이며 이 호소문을 가지고 직접 조선으로 들어갔던 광복회의 최고 책임자는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정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광이 경호를 맡았던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김주현이었는데 이때 조선 국내로 들어갔던 김주현이 이야기가 회고록에서 나오고 북한에서는 또 이때의 일을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김주현 소대가 국내 공작을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제멋대로 광산을 습격해서 금덩이 한 자루를 강탈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호되게 비판받고 연대장직에서 이제 철칙당하여 작식대의 작식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로도 지금 만들어져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다 꾸며낸 것입니다. 김주현이 그때 한 개 소분대를 직접 인솔하고 조선국내로 들어갔던 것은 바로 정광을 호위하기 위해서였는데 글쎄 압록강을 넘어서 부전령 산줄기 남쪽 기슭에 있는 신흥지구로 들어갔다가 정광이 김주현에게 더 따라오지 말고 소부대를 몽땅 숲 속에 숨어 있으라고 한 뒤에는 혼자서 신흥까지 마중을 나왔던 박달과 함께 갑상군 은흥면 철도공사장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하루나 이틀 뒤에 돌아온다고 약속했던 정광이 갑자기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김주현이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이제 정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직접 정광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때 이제 갑상군 그 운흥면 철도공사장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에 숨어있던 광복회 회원들이 정광에게서 이제 9월 호소문을 전달받았다면서 정광이 얼마 전에 무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김주현이 이제 정광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데리고 갔던 소부대를 묘저히 이제 파견해가지고 무산 쪽에 그 백무선 철도공사장을 샅샅이 뒤지게 했는데 끝내 정광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현이 정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김일성이 이 큰일 났다고 길길이 날뛰더래요. 그때 마침 그 동만강 밀령이 위증민도 이제 정광을 만나러 이제 왔다가 정광이 이루어졌다는 말 듣고는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한 거고. 왜냐하면 정광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모두 그 대형 실색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김일성이 이제 막 김주현을 처형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위증면이 말려서 겨우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광을 찾기 위하여 다시 그 박금철이 또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금철이 혼자 들어가지 않고 마동희, 장정열, 권영벽 이 사람들 총동원했어요. 그때 그 박금철이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붙잡히고, 그 뒤따라 이제 권영벽이 또 마동희와 장정열이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찾다가 이 두 사람은 그 이제 그쪽에다 남겨두고 권영벽이 먼저 혼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안 뒤에 권영벽도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권영벽에 대해서 하나 밝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보천보 전투 때 직접 보천보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권영벽입니다. 당시 권영벽은 그 김일성이 부하였다기보다는 정광이 직기부하였고, 정광이 임명하에 장백현 위원의 제1임서기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백현 광복회 회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박금철, 권영벽이 다 붙잡힌 뒤에 그 마동희가 이제 정광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때 정광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면 다름 아닌 그 갑상군 삼수 쪽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삼수가 오늘날 그 북한이 양강도에 있는 그 삼수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삼수갑산이라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갑상군과 삼수군을 한데 합쳐서 생겨난 말이 삼수갑산입니다. 그때 그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 조직들이 그 삼수지방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광이 당시 그 신변의 아주 최측근 경호관이었던 쇼안즈라고 부르는 이제 본명이 안경청입니다. 이 쇼안즈라고 부르는 이 소년 하나만 데리고 삼수에 들어가서 한 목욕탕에 잠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노수를 하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정광이 그때 목욕탕 주인이 딸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그 딸에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마동이가 어떻게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끝내 이제 삼수까지 이제 찾아오는 바람에 이제 정광이 마동이한테 그러더래요. 네, 알았으니까 너 먼저 돌아가라고. 네, 이제 뒤따라 곧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동이가 돌아오고, 그해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11월에야 이제 정광이 쇼안즈를 데리고 쇼안즈한테 그러더래요.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으니 이제 다시는 가봐야지 하고는 만주로 돌아가자고 하더랍니다. 아무튼 그해 11월 첫눈이 내릴 때야 비로소 정광이 불쑥 다시 장백현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 삼수군 목욕탕에 그 목욕탕 주인의 딸이 정광과 만나려고 장백현까지 찾아와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정광이 그 쇼안즈에게 시켜서 그 여자를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1년에 정광이 일본군이 귀순하고 후에는 그 일본군에 의해서 하북성 성덕 지방으로 파견받아가는데, 그때 이 삼수목욕탕 주인의 딸에게 다시 연락하여서 이 여자가 성덕까지 찾아와서 다시 정광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후에 정광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던 여자인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여자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해방 후에 이제 우리 중국 연변에는 자기가 직접 정광을 쏴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그때 팔로군이 성덕에 들어갔을 때
정광이 이제 붙잡혀 나와서 하마터면 처형까지 당할 뻔했으나 자기가 나서서 이제 놓아줬다고 고백하였던 조선의용군 출신의 아주 높은 간부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50년 6.25 한반도 전쟁 때 이제 북한군 철도부대 사령관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후에 북한에서 이제 숙청당하고는 중국으로 도망쳐 살았는데, 이분이 1960년대에 이제 문화혁명 기간에 이제 투쟁당하게 되니까 흑룡강성 목단강으로 도망가서 옮겨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목단강이 문사자로 일꾼들한테 이제 이 해고담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정광을 왜서 살려줬는가 하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담 속에. 물론 그때는 이 해고담의 내용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비밀에 붙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발굴을 했고, 김일성 평전 화권 속에다가 이제 정광이 귀순하게 되었던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제 오라지 않으면 곧 발행하게 되므로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의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리명수 전투, 보천보 전투, 그리고 이제 간산봉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쉴 새 없이 나오게 되므로 여기서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그 영화 암살 속의 밀정이었던 연동진이 이제 만주에서 일본 특무기관을 도와서 주로 어떤 일을 했으며, 그때 안중근이 조카 안광호는 또 어떻게 이자의 손에 걸려서 일본군에 이제 붙잡히게 되었는지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스러운 부탁이지만 혹시 지금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